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국제무역사의 1교시에 치르게 되는 과목 중에서 무역 결제 부분이 되겠는데, 무역 결제 부분은 총 이제 50문항이죠, 이게. 50문항에서 물론 이제 앞에는 이제 그 대무역법, 관세법, 그리고 전자무역에서 50문항이 따로 있고, 무역 결제 부분만 이제 50문항이 되고, 여기에 또 대금 결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외환 관리 부분이 있죠. 외환 실무, 이렇게 해서 총 50문항 중에서 대금 결제가 35문항이고, 외환 실무가 바로 15문항이 되는데, 지금 50문항에서 35문항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대금 결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국내 거래와는 달리 외국과의 거래는 다양한 그 대금 결제 방법이 이제 동원이 되는데,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신용장, 즉 Letter of Credit에서 이제 LC라고 그러는데, 이 신용장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이제 무역 거래에 있어서 거래 단계에서 파생되는 그런 대금 결제에 있어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기본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금 결제라든지 또는 다른 데서 연관되어 있는 무역 거래 단계에서 대금 결제 부분이 이제 개입을 됐을 때 이 신용장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모르면은 나중에 알게 되는 이제 뭐 추심이 있어서 DP라든지 DA 거래라든지 제반 하여튼 그 외환 실무까지 포함해서 이것에 다 그 신용장이 서로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고, 그리고 신용장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함으로써 다른 또 결제 방법들, 수반되는 결제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1강에서는 이제 무역대금의 결제 방법 해가지고, 교재에는 선지급 방식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DPDA 해가지고 추심 방식으로 쭉 나가게 되는데, 먼저 신용장을 이해해야지만이 그 뒤에 나오는, 기타 DP라든지 DA, 그 다음에 신용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신용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신용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는 그 이해를 돕기 위한 개괄적인 설명만 드리고, 나머지 그 신용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알아보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연이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용장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선 Letter of Credit 해가지고 보통은 약칭으로 이제 LC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용장 이렇게 되겠네요. 낱말에서 보듯이 무슨 신용장 하니까 이제 신용으로 거래되는 어떤 대금 결제 수단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신용장이란 무엇이고, 신용장이 탄생하게 된 배경, 그리고 신용장을 이용해서 하는 외국과의 그 거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가능하면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국과의 이제 거래에 있어서 먼저 거래 상대방이 있겠죠. 자, 셀러가 있고, 그 다음에 수입자가 있단 말이에요. 인포로 밝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셀러보다는 바이어가 좋겠네요. 그래서 바이어로 하고, 물론 이것은 또 이제 익스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임포로가 되겠죠. 수입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 단계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수익자, 그래서 beneficiary, 그 다음에 신용장 개설자에서 applicant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 용어에 대해서는 또 차츰 다뤄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은 이 셀러와 바이어 간에는 서로 물건의 그 인도 방법과 그리고 대금 결제에 있어서 항상 서로 이익이 상충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셀러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 바이어에게 물건을 보내게 되면은 바이어가 내 물건을 받고 돈을 안 주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의구심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바이어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 돈을 주었을 때 뭐 국내 거래도 아니고 이제 바다 건너서 그 다음에 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내가 먼저 돈을 주게 되면은 셀러 측에서 돈만 받고 돈을 안 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래서 셀러 측에서는
먼저 돈을 받고 물건을 주고 싶어 할 것이고, 바이어 측에서는 먼저 물건을 받고 품질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해보고 난 다음에 셀러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싶어 하겠죠. 이것은 뭐 아주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셀러하고 바이어가 서로 자기의 이익만 주장을 하게 되니까 이것이 원활한 국제 교역에 있어서 상당히 장애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셀러와 이 바이어의 그 두 가지의 서로 요구사항을 절충을 해서 가장 이상적인 결제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신용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탄생하게 된 배경인데, 그러면 셀러와 바이어의 이 두 사람 간에 상충되는 그러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그 중재 기관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은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 이 은행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 바로 바이어 측에서도 한 은행이 개입을 하고 셀러 측에서도 또 한 은행이 개입해서 은행과 은행끼리 서로 신용으로서 두 사람의 거래를 안전하게 이행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신용장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신용장이 처음에 탄생을 해서 그리고 그것이 마무리되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입자 측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셀러하고 이제 바이어가 어떤 약정된 상품이 있단 말이에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죠. 자, 그래서 TV를 예를 들어서 100대라고 칩시다. TV 100대를 만불에 거래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선적일자는 September 10th on or about, 그래서 이제 하여튼 9월 10일 그 언저리에 선적을 하기로 서로 이렇게 약정을 하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매매 계약서를 이렇게 체결을 한 다음에 이 바이어는 자국 내에 있는 거래은행에, 예를 들면 뭐 국민은행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국민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국민은행에서 바이어로부터 이 물건 대금 10,000불을 받아서 LC를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국민은행이 신용장 거래에서는 바로 신용장 개설은행이다 해서 이슈잉 뱅크라고 그러죠. 또는 뭐 이제 오프닝 뱅크라고 그러는데, 가장 이제 표준적인 그런 정의만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이어는 10,000불을 국민은행에 가지고 가서 내가 이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약정된 대금 10,000불을 갖고 왔으니까 신용장을 개설을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 바이어는 신용장 개설 의뢰 요청이 내서 신용장 발행인이 되겠죠. 그래서 바이어는 다시 어플리컨트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국민은행에서는 이 10,000불을 받고 다시 셀러가 지정을 해준 통지은행에 그러한 사실을 통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중국에 이제 거래를 한다고 우리가 쳐봅시다. 그래서 중화은행이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중화은행은 또 이쪽에 이제 국민은행에서 신용장이 개설되었다는 그런 통지문을 받아서 다시 셀러에게 이것을 이제 통지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신용장 개설이 되었다는 것을 셀러에게 통지를 해주는 사람. 그래서 이 중앙은행은 바로 통지은행에서 어드바이징 뱅크가 되죠. 자, 그러면은 셀러는 신용장이 개설되었다는 그 통지를 받고 물건을 이제 제조를 하게 되죠. 또는 이제 선적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봅시다. 셀러하고 이제 바이어가 서로 약정을 하였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결제 방식으로 LC 방식으로 해서 이러한 물건을
거래를 하기로 이렇게 약정을 하였는데, 바이어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신용장을 오픈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July 10에서 7월 10일까지 신용장을 오픈하기로 했는데 이 바이어가 오픈을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 하에서 만약에 셀러가 납품일자, 즉 선적일 9월 10일자에 납품일자를 대기 위해서 열심히 물품을 만들었는데 그 바이어가 나중에 그 매매 계약서에 있는 내용의 약정을 위반해서 신용장을 오픈을 하지 않는다면, 개설하지 않는다면 이 셀러로서는 물건을 만들어 봐야 그것을 수출할 방법이 없겠죠. 그죠? 일단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바로 바이어가 약속된 날짜에, 지정된 날짜에 이 신용장을 오픈을 해야지만이 물건을 이제 비로소 만들게 되죠. 그래서 선적일자는 다가오는데 바이어 측에서 신용장을 오픈을 하지 않으면은 빨리 이제 오픈을 하라고 이제 신용장 개설 이제 촉구 통지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러한 연유에서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바이어가 만불을 국민은행에 예치를 했단 말이에요. 신용장 개설 담보금으로 예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 만불이라는 돈은 국민은행이 중앙은행으로 송금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단지 국민은행이 이 만불을 가지고 있고 신용장이 오픈되었다는 그 사실만 중앙은행에 이야기를 하고 통지를 하고 중앙은행은 셀러에게 이제 그 신용장이 오픈되었다는 걸 이제 통지를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약정된 날짜 9월 10일 이 언저리에 이 셀러는 매매 계약품 TV 100대를 선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shipping을 하게 되는데 선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선적을 했다는 그 증거 서류로서 선사 또는 이제 포워더로부터 BL을 이제 발급받게 되죠. 바로 이제 선화증권 그리고 BL 그리고 기타 이제 환음이라든지 인보이스라든지 기타 서류를 준비해서 중앙은행에 이것을 제출을 하게 되죠. 중앙은행에 그러한 내가 약정된 날짜 9월 10일에 선적을 다 하였으니까 수출대금을 돌려주세요 하고 중앙은행에 서류를 제시해서 수출대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고를 한다. 즉 니고시에이션에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내고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바로 수출자가 수출을 하고 그리고 그에 알맞는 선적 서류를 갖추어서 매입은행에 제시를 해서 수출 대금을 회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셀러가 서류를 제출하는 그 은행이 처음에는 통지은행 어드바이징 뱅크였는데 보통은 이 셀러가 매입을 요청하는 그 은행이 바로 어드바이징 뱅크가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매입하는 은행은 또 이제 니고시에이팅 뱅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통지은행과 이 매입은행은 결코 한 은행이 이 업무를 다 이제 수행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역 실무를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특히 신용장 관련해서 또는 이제 수출 업무에 관련해서 같은 사람을 이제 다르게 부르고 그 역할에 따라서 또 은행도 그 은행이 맡고 있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같은 은행을 다르게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혼동을 많이 주게 되는데 그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다르게 불러지는 그러한 용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신용장의 흐름이었고, 그러면 중앙은행에서는 바로 셀러가 제시한 그러한 서류를 가지고 원래 국민은행에서 통지한 신용장에서는 이제 어떤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단가가 쭉 적혀 있고, 그 다음에 9월 10일 날 선적을 해라. 기타 원산지 증명서라든지 어떤 검역 증명서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첨부를 해라 하는 그런 부가 조항이 이제 LC에 기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LC에 기재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과 셀러가 제시하는
준비 서류가 일치하는지, 이것과 일치하는지를 검토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중앙은행은 먼저 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먼저 선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이 셀러 측에다가 이 만불을 먼저 셀러에게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서류를 셀러가 어드바이징 뱅크 또는 니고시에이팅 뱅크에, 여기서 이제 매입은행 되겠죠. 매입은행에 제시한 서류를 다시 국민은행에 송부를 하게 되죠. 송부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국민은행에서 다시 처음에 개설 의뢰인이 요청한 신용장 발행인이 개설한 그런 LC에 있는 그 조건하고 다시 중앙은행에서 보내온 서류하고 서로 맞춰본 다음에 이제 심사라고 그러는데, 서류 심사를 해보고 그것이 일치가 된다 그러면은 처음에 바이어에게 받았던 그러한 수입 대금을 중앙은행에다가 송금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중앙은행은 처음에 셀러에게 선 지급되었던 수출대금 만불을 나중에 국민은행부터 받게 되죠. 바로 이런 것을 또 할인이라고 그러고 또 인수한다 그러고 어떤 그 다양한 그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요것이 이제 전체적인 신용장의 흐름이죠. 그렇게 되면 국민은행은 다시 또 이제 중앙은행에 서류가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수입대금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은행은 이 바이어 측에 여기서 송부되어 온 BL 바로 선화증권을 이제 바이어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러면 그 바이어는 이 BL을 가지고 다시 선사,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데, 이 물품을 운송한 선사에다가 이 BL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이제 거래 조건에 따라서 FOB 조건이다 그렇다면은 먼저 운임을 다 지급을 하고 기타 수입 통관에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것이 아무 문제 없이 끝나게 되면은 선사로부터 이제 DO를 발급받아서 딜리버리 오더라 그러는데, 이것을 발급받아서 그 다음에 자기가 수입하려고 했던 물건이 이제 적재되어 있는, 장치되어 있는 보세 창고에서 물건을 회수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이제 대금 결제 그리고 인도와 결제가 이제 총 마무리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그 신용장의 이제 흐름인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바이어 측이 처음에 이제 LC를 오픈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물품을 수입을 해봤자 별로 뭐 남는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다른 경쟁자가 같은 동일한 물건을 수입을 해와가지고 판매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물품을 이제 수입을 해봐야 자기한테 크게 실익이 없겠죠.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 LC를 취소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취소하는 것은 이제 레버커블인데요. 자, 그러면 신용장을 취소를 해버리면은 이 셀러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LC가 오픈됐다는 것은 바로 확실한 그 지급 보증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LC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서류를 다 갖춰가지고 선정만 하면은, 바로 매입은행에서 매입을 하고 수출대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가장 안전한 그 지급 보증 수단인데, 이렇게 LC를 취소를 시켜버리면 셀러 입장에서는 지금 선적 일자에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물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LC가 딱 취소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셀러로서는 굉장히 그 경제적인 타격이 심하겠죠. 그죠? 뭐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들였던 원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기타 부대 비용 같은 거, 그런 것도 굉장히 그런 것은 이제 팔 수가 없게 되겠죠. 판로가 막혀버리니까. 그리고 수출품으로 만들었던 것을 또 국내에서 그것을 팔기도 이제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셀러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낭패를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그죠?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고 있는 그러한 신용장이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것이 결코 안전한 지급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 신용장이 오픈을 되고 나면은 그것은 취소 불능으로 변해버린다. 이 레버커블 LC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셀러를 보호해주기 위한 이제 안전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신용장은, 즉 LC는 취소불능 신용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카테고리를 통해서, 이런 흐름을 통해서, 대금 결제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셀러가 물품을 선적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매입은행으로부터 이제 수출 대금을 회수한단 말이에요. 그때 첨부된 서류가 이제 BL하고 기타 여기서 필요한 선적 서류 그리고 환어음이 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자, 그럼 환어음에 대해서 이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우겠습니다. 상품을 지우고. 자, 환어음이라는 것은 Bill of Exchange에서 BE 또는 보통은 이제 드라프트라고 그러는데, 어음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셀러가 요청한 그러한 제시한 선적 서류,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게 되는데, 자, 제시한 서류를 다 건설해가지고 이상이 없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은 먼저 수출 대금을 선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이싱뱅크로부터 그 돈을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쭉 흐름을 타고 가가지고 이제 국민은행에 서류를 딱 제시를 하니까 국민은행에서 처음에 개설되었던 LC하고 너희가 제시한 그러한 서류하고 서로 불일치한다. 그것을 discrepancy라고 그래요. 용어를 보면은 이것을 discrepancy. 이러한 불일치가 있더라. 그래서 국민은행에서는 중앙은행에 대금 지급을 거절을 하게 되죠. 이것이 지금 취소불능 신용장이 되어서 셀러를 보호하듯이 이쪽에 이싱뱅크 개설은행도 이 바이어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어가 요구한 그러한 LC의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이 신용장 발행은행은 이싱뱅크는 대금 지급을 이제 거절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국민은행에서 거절했다. 그러면 중간에 끼어 있는 중앙은행에서는 상당히 낭패를 보겠죠. 자, 먼저 수출대금 10,000불은 셀러에 지급을 했고, 물론 10,000불은 다 안 해요. 그 이제 소정의 수수료를 제하고 이 셀러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냥 편의상 제가 10,000불로만 이제 통일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것들 이제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들 재반 부대 비용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이제 세세하게 신용장 부분에 가서 알아보기로 하고,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자, 일단 셀러에게 10,000불은 줬는데. 국민은행에서는 돈 못 주겠다 하고, 그러면은 복판에 끼어 있는 이 중앙은행은 참으로 낭패가 되겠죠. 근데 그 돈을 이제 어디 가서 받을 거예요, 그죠?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은행, 매입은행을 또 보호해주기 위한 하나의 안정장치로서 바로 등장한 것이 환어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 환어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 그러면 셀러는 어떻습니까? 약정된 기일에 물품을 선적을 하면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이라는 것은 비해를 제시하고 난 나중에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선물 거래란 말이에요. 선물 나중에 이제 대금을 지급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수출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수출업자를 이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단 선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 어음이라는 게 뭐예요? 어음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시중에서 말하는 어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물품을 구입하거나 또는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현찰이 없단 말이에요. 현찰이 없고 그러니까 뭐 30일 뒤에 60일 뒤에 그 지정된 날짜가 돌아오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하는 하나의 약정으로서 그 지급수단으로서 이제 어음을 이제 발행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약정된 기일 30일이나 60일 뒤에 은행에다가 그 어음을 제시를 했는데 지급 액수만큼의 그런 예금이 없다면 은행에서는 지급을 거절하겠죠. 그렇게 되면 속칭 우리가 말하는 바로 이제 어음이 부도가 난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결국은 이 셀러가 발행하는 이 어음이라는 것은 바로 외국환으로 거래가 되는 어음이다. 그래서 환어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러면 이 환어음의 지급 대상자는 바로 이 국민은행이 되는 것이죠. 자, 일단 신용장 거래에서 LC가 오픈이 딱 되고 나면은 이 바이어는 이 4명의 이 거래 대상자에서 일단 바이어는 제외가 됩니다. 얘는 LC 오픈. 책임 당사자는 바로 셀러와 리고싱 뱅크, 어드바이즈 뱅크, 그리고 이제 이슈잉 뱅크, 국민은행 3명이 책임을 지고 일단 바이어는 뒤로 빠지게 되죠. 일단 실거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환호음이 이제 개설된다는 것은 결국 셀러가 국민은행에서 약정된 기일에 받아들 돈인데 그 받아들 돈을 바로 중앙은행에서 미리 지급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환호음이 제시가 돼서 이쪽에 국민은행에서 거절이 되면은 다시 이것을 회수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환어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셀러가 발행하는 어음이 이쪽에 국민은행에서 부도가 나버리면 결국은 그 환어음을 발행한 그 당사자가 바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국민은행이 지급을 거절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중앙은행은 처음에 환어음을 개설하였던 이 셀러에게 그 대금 지급을 다시 요청을 하게 되죠. 내가 선지급했던 그 만불 도로 내놔. 그래서 이 셀러에게 이 환어음을 인수한 그 조건으로서 다시 선지급하였던 그 수출대금을 다시 회수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행위를 바로 소구라 그러죠. 상환시키는 것인데 소구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영어로는 recourse라 그래요. 그래서 소구 가능 이것이 셀러로부터 다시 그 구상받을 수 있느냐, 선지급했던 수출대금을 사고가 나가지고 회수할 수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with recourse else, with recourse에서 상환 가능 신용장. 만약에 이런 것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소구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without recourse 해가지고 소고불능 신용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바로 이 소고불능 신용장은 인정하지 않고 전부 다 소고 가능 신용장만 무역거래에서 인정을 하고 있죠. 자, 그것이 바로 이제 환어음의 기능이고, 그런데 환어음에는 지급자, 지급인, 그리고 수취인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결국은 최종에 환어음을 개설했을 때 이것을 물품 대금을 지급받을 사람은 이제 셀러란 말이에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 환어음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될, 이게 청구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에 대해서 지급해야 될 당사자는 국민은행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급자에서 주루리. 그리고 바로 그러면 대신해서 원래는 국민은행이 셀러에게 줘야 되는 돈인데 미리 중앙은행에 대리로 해서 청구를 했으니까 중앙은행에 그 돈을 이제 송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수취인, 그래서 페이이라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이제 LC에서 충분히 이제 다루기로 하고. 자,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 신용장의 이제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취소 가능 신용장, 취소 불능 신용장, 그리고 소구 가능, 소구 불능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 신용장의 이제 흐름에 대해서 또 알아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셀러 측에서 처음에 이 물품을 이제 선적을 하게 되는데 물품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컨테이너 안에 딱 들어가게 되죠. 컨테이너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선적을 딱 해서 선적이 딱 되고 그 다음에 셀러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물건이 바이어에게 도착되기 전에 항해기일이 좀 길다면은 도착이 되기 전에 수출대금이 먼저 셀러에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바이어 입장에서는 내가 수입한 물건을 개봉을 해가지고 그것이 품질이 제대로 약정대로 된 것인지 또는 수량은 맞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할 시간이 없죠. 그죠? 그러한 것을 확인하기 전에 이미 수출대금은 결제가 돼버리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LC거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수입자에게는 그 상당히 불리한 그런 결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현품을 확인한 상태에서 그 물품이 불량이다 또는 하자겠다 그러면 매입을 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을 물품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먼저 돈을 지급을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지급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바이어 입장에서는 그죠? 상당히 그 불리한 입장이 되겠는데,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도 어떻게 돼요? 이 셀러가 아주 악의적으로 이 컨테이너 안에 아무것도 안 싣고 퉁퉁 비우는 상태로 이 컨테이너를 봉인을 한 다음에 수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가능한 것이 바로 이제 LC 거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악덕 상의는 이제 없겠지만
뭐 이런 한 번씩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빈 컨테이너 아무것도 안 싣고 수출대금 회수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선적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선사로부터 비해를 받아가지고, 마치 그러한 물건이 선적된 것처럼 위조를 해서 매입은행에서 수출대금을 회수하고, 그리고 도주를 하고,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는 참으로 황당하겠죠. 물품을 안 오고 개봉을 해보니까 컨테이너에 텅텅 비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LC 거래라는 것은, 신용장 거래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바이어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다. 자, 바이어에게 불리한 조건이니까, 불리한 조건이고 반대로 보면 셀러에게는 유리한 조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이어 측에서는 이 LC 개설을 한다는 그러한 조건으로서 어떻습니까? 가격 결정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TV 100대가 아까 10,000불이었다. 그러면 내가 LC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확실한 지급 보증 수단이니까 디스카운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10,000불인데 9,000불로 하자, 8,000불로 하자. 이것이 이제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LC는 유가증권이에요. 바로 그 자체가 속되게 말하면 돈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확실한 지급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이어 측에서 어떤 가격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고 그 협상에 이제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때. 자,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바이어 측에서는 일단, 은행을 통해서 대금을 치르게 되고, 결국은 물품을 실어야지만이, 이 비엘이 나와서 셀러가 돈을 찾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도가 확실하게 되죠. 그죠? 결국 셀러가 물건을 실어야지만 비엘이 나오게 되고, 그 비엘이 나와야 수수료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니까, 바이어는 안전하게 약정된 물품을 인수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처음에 LC 신용장을 개설했을 때 약정된 그 선적일자를 지키지 못하면은, 셀러는 수수료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사활을 걸고 선적일자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셀러가, 처음에 바이어가 계약을 했던 9월 10일에 정확히 선적이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정확하게 선적일자를 예측하고 그리고 인도받을 수 있는 날짜를 예측할 수 있으니까 시장의 그 공급 상황이라든지 또는 수요 공급에 맞춰서 어떤 전략적인 그런 계획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셀러 입장에서는 물건을 보내도 결국은 바이어가 BL이 없으면은 이 물건을 찾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선정만 하게 되면 이제 중앙은행에서 그 돈이 이제 나오게 되죠. 수수료금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물건만 일단 만들어서 선정만 하게 되면 돈은 바로 중앙은행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매입은행하고 이 신용장 개설은행하고는 상호간에 그러한 서류에 일치되는 처음에 LC에서 요구하는 그런 서류가 일치가 되면은 서로 대금 지급을 할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지급 보증 약속이 되겠죠. 만약에 은행 간에 서로 그런 것이 없다면은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불안해서 그죠 이 셀러가 발행한 그 환원금을 이제 인수를 안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용장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그러면 양도 가능 신용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럼 양도 가능 신용장인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경우를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이어로부터 셀러가 아까 그 10,000불짜리 그 신용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셀러가 중간 대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 대리인이고 어떤 그 수출 면허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입이 자유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없지만 중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개인 사업자가 그 사회주의 체제에서 마음대로 그 수출입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이제 중국도 이제 WTO에 이제 가입을 한 이후로 이제 무역 자유화의 이제 바람이 이제 거세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아직 그것이 한국처럼 완전 무역 자유화가 되지는 않죠. 그렇게 되면 이 셀러가 여기서 이제 제조자가 되겠죠. 제조자는 그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LC를 받았지만 그 수출을 할 그 권리는 바로 수출 대행공사가 되는 거죠. 또 다른 공사가 이 권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LC의 이 수혜자는 이 공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LC의 그 처음에 이제
대상은 이제 셀러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셀러가 이 LC를 받아서 이것을 이 수출 대리공사에게 양도를 하게 되죠. 그죠? 나는 그러한 권리가 없으니까 당신이 이러한 상황을 제가 이행을 할 테니까 이것을 대신해서 돈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셀러가 이 만불짜리 신용장을 받았는데, 이것을 뭐 제조를 해서 넘겨봐야 큰 마진도 없고, 그리고 어떤 지금 라인이 밀려가지고 이것을 제 날짜에 선적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3의 제조업체에게 내 대신에 네가 이 물건을 만들어서 제 선적 날짜에 선적을 해라 하고 신용장을 양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셀러는 어떤 만불을 갖다가 그대로 갖다 줄 리는 없겠죠. 여기서 이제 약간의 이제 이득으로 이제 취하게 되겠죠. 일종의 이제 커미션이랄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받게 되는데, 양도 차익을 이제 취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제3의 셀러는 약정된 물건을 또 선적을 해가지고 이제 선적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이 셀러의 어떤 그 사람의 거래 관계, 그리고 그쪽의 품질 관계를 보고 그것을 믿고 LC를 개설을 해 주었는데, 엉뚱한 제3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이것을 선적을 했다. 그러면 상대의 그 기분이 나쁘겠죠.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이제 품질에 대해서 그것을 보장받을 수 없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신용장이라는 것은 취소 불능이고, 그 다음에 non transferable, 양도 가능한, 양도해서 transferable이라고 해요. 양도 가능해서 transferable LC, 그 다음에 양도가 안 된다 그러면 non-transferable LC에서 양도 불가능인데, 신용장은 크게 특징이 두 가지다. 그죠? 첫째는, 취소불능 신용장이고, 그 다음에 양도불능 신용장이다. 그러면, 셀러 측에서 그럼 양도를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바로 이쪽에 이제 허락을 맡아야지만이 양도가 가능하게 되는데, 이 싱뱅크나 이제 어플리컨트한테 그러한 사정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어플리컨트가 동의를 해야지만이 가능한데, 그러면, 왜 양도 가능 신용장을 요구를 하느냐? 하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합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이 바이어 측에서 양도 가능 신용장을 이제 발행을 해주게 되는데, 물론, 품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셀러 측으로부터 어떤 보증각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non transfer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신용장은 이제 어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살펴보았고, 그러면은 무역 대금의 결제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BL의 중요성, 그리고 환호음. 나중에 추신거래에서 이제 계속 나오게 되고, 계속 뭐 외환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대금결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무역법 관세법에서도 계속 이제 그 신용장과 환호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니까 그 두 가지만큼은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역거래에 있어서 그 대금 결제에 있어서는 어떤 그 대금 지급 수단에 있어서 어떤 그 신용장 거래, LC 거래만 있느냐 하는 꼭 그렇진 않죠. 다양한 그 무역 대금의 결제 방법이 있게 되는데, 그 무역 대금의 결제 방법을 크게 나누게 되면 선지급, 동시지급, 이제 후지급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선지급은 payment, in advance. in advance가 이제 먼저란 얘기죠. 이런 것이 있고, 동시지급은 이제 concurred payment가 이렇게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후지급은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deferred payment라고 그러죠. 선지급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물품을 이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물품을 인도받기 전에 수입자가 먼저 그 수출자에게 송금을 하게 하고, 또는 뭐 직접 가서 돈을 준다든지 해서 먼저 물품이 선적되기 전에, 물품을 매입하기 전에 물품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 다음에 물품을 인도받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TT가 있겠죠.
카드 이제 송금 방식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지급이라는 것은 현품을 확인을 하고 그 물품이 이상이 없을 때 대금을 결제하는 것.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실거래에 있어서 어떤 물건을 사러 이제 쇼핑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동시지급 수단이 되겠죠. 진열되어 있는 물품을 보고 이제 마음에 들면 흥정을 하고 그것이 이제 가격이 서로 맞으면은 대금을 이제 지급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쇼핑이 끝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동시지급 수단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후지급이라는 것은 먼저 셀러 측에서 물품을 먼저 인도를 하고 나중에 그 바이어로부터 임포트로부터 이제 대금 결제를 받게 되니까 결국은 후지급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이제 바로 이제 외상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크게 나눠보면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 물론 나중에 이제 뭐 팩토링이라는 것도 있고, 포페이팅이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이제 결제 수단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뭐 우편 송금망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게 되지만 크게 나눠보면은 처음에 신용장에 의한 결제 방법, 그리고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 이런 방식에서 크게 4개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 이러한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또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